안녕하십니까. 김능구와 이강윤의 여론조사 대여부 오래간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지난번에 우리가 그 재보선 당일날, 네. 네. 당일날 그 밤에 그 선거 결과에 대해서 개표 방송을 할까요? 네. 그걸 하고 나서 거의 지금 한 달이 지난 시점인데요. 이 최근 그 이후에 최근 여론 동향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시간과 그리고 이강윤 소장님이 여론조사가 뭐 이 조사 저 조사하고 뭐 이렇게 막 달리 노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유권자들이 혼동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짚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민들께 도대체 대한민국 여론조사 믿어도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조사 기관마다 너무 다른 거 아니야? 심지어는 순위가 바뀌어 버리니까 당연히 의아심을 가지시는 게 마땅한데요. 그것에 대한 분야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일단 선거 이후 여론 흐름은 대통령 지지도 그 4.7 재보선에서 집권 여당의 참패에 이어서 대통령의 레임덕이 올 수밖에 없다, 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그게 조사상 어떻게 나타났는지 한번 짚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정당 지지도, 이 정당 지지도가 뭐 이렇게 들쭉날쭉 이렇게 변화할 수는 있지만 그 흐름은 이전에 민주당이 좀 앞섰다가 선거 직전에 이렇게 국민의힘이 앞서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어떠한지 이런 걸 짚어보면서 가장 아마 관심을 갖는 것은 대선 주자. 아무래도 그렇죠. 그 대선 주자에서 이제 이강구도로 이야기할 수 있는 윤석열과 이재명 대 윤석열의 어떤 여론은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소장님께서 현재 나타난 지표를 조금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지지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국정수행평가는 지금 문 대통령이 뭐 취임 4년을 이제 넘겼습니다만 당시 득표율이 41.4%가 그랬죠 아마. 그런데 ARS로 묻건 전화로 사람이 묻건 국정평가에 대한 긍정은 30%에서 한 34% 정도를 되게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문제 30%선은 지키고 있네요. 그렇죠. 물론 뭐 일부 기관에서 29.1로 빠진 적도 있습니다만 그건 허용오차 범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일단 30에서 34 정도의 밴드를 형성하고 있다. 네,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선 후보 후보가 얻었던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그 빠져나간 사람들은 누구이며 어디로 가서 현재 어디에 머물고 있느냐, 그리고 이들이 앞으로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지난 대선의 사자 대결 구도로 다음 대선도 되리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크게 이른바 보수, 진보, 중도 이렇게 크게 3분했을 때 어떻게 사람들 마음이 움직이고 있느냐는데, 일단 자신의 득표율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뼈아픈 대목이죠. 촛불정부 출범을 지지했던 시민들 입장에서 봐도 많이 실망스럽고, 그것은 지난 4.7 재보선에서 확연히 드러났고 대통령 자신께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아주 죽비로 맞은 것처럼 혼나게 경고를 들었다. 그다음에 부정평가가 약 60%에 이르릅니다. 그러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국민 60%면 이건 압도적 절대 다수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럼 대선에서 나왔을 때 야권 후보를 다 찍을 것이냐? 그건 또 다른 문제죠. 현 대통령과 현 정부의 국정에 대해서 그닥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높다는 것이기 때문에 반 이상이니까 국정을 주도적으로 운영해 나가는데 매우 부담스럽고 운신의 폭이 클 수밖에 없다. 과반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국회는 약 60%를 훨씬 넘기는 180석에 육박하는 지지세를 이미 확보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무엇이든 마음만 먹으면, 물론 여야 관계가 급냉하고 관계가 확 틀어져 버리고 냉각되는 정치적 부담은 있을 수 있으나 필요하다면 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데,
국정은 국회 본회의 법 통과만으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좀 힘들다. 그리고 이 과정은 앞으로 크게 좋아지려 청와대나 집권 여당 측에서 볼 때 호전되리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아니냐. 추세적으로 이 선에 접어들어왔다. 이렇게 보는 게 현재로서는 맞을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 때 네. 41.4%. 네.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이 그 이후에 제 기억으로는 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촛불이 80%가 지지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반밖에 못 받았어요. 맞습니다. 이게 네네. 그래서 당시에 아니 왜냐하면 우리가 대통령제에서 4명이 나왔기 때문에 예. 5명 뭐 진보 정의당까지 합하면은 이러한데 어쨌든 상당히 그 41.4%라는 게 그래도 가반은 가지 않겠나 싶었는데 41.4%가 나왔어요. 예. 그리고 그때 그 대선에서는 사실상 평가 끝났다가는 안철수 후보가 21%나 받았어요. 맞습니다. 그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점을 네, 김능계 그리고 대표께서 지적을 해주시는데 지금 저 뭐 예. 복당이 되니 안 되니 하는 홍준표 후보가 24% 정도를 받아서 자기는 진짜 망한 정당을 그만큼 잘 살려냈다 이런 이 자기 역할론을 예. 갖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41.4%도 당시 상황에서는 기대보다 매우 낮은 매우 득표율이었죠. 낮은 했기 때문에 다들 50%는 넘기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고 네. 그런 정치적 기대도 컸고요. 그런데 의외로 적었습니다. 더 우리가 잘 잊고 있다 또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 대목이 문재인 후보와 당시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합이 50%가 안 됩니다. 안 되죠. 예. 네. 그리고 나머지 후보들의 합이 50%를 살짝 넘깁니다. 그 두 개 합하면은 그 박근혜와 문재인 때 비슷하죠. 예, 48대 51.6이었으니까. 그래서 정당 지지율은 탄핵 직후에는 한나라당이었나요? 그때 당명이 하도 바뀌어서 저도 이제 헷갈리는데 아무튼 그 한나라당 후신 계열의 뭐 새누리 뭐였나 한나라당의 당 지지율이 한때는 5%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아, 그렇죠. 이것은 뭐 물론 뭐 탄핵 직후니까 당연한 것이긴 하겠습니다만 5%로 떨어졌다는 정당이 그렇다면은 그거는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국민들 마음속에서는 이미 버림받았다. 현실적으로는 정치적 의미를 상실했다라고 보는 게 마땅했는데 불과 한 40여일 만에 그 당의 후보가 24.8%인가를 얻고 안철수 후보가 22%에 가까운 표를 얻고 범보수권의 후보들의 합이 유승민 후보까지 합치면 50%를 넘습니다. 예. 그리고 범진보라고 묶을 수 있는 문재인, 심상정 후보의 합이 50%에 미달합니다. 그래서 4년 전에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 41.4만 집중할 게 아니고 그때 범진보 계열 후보를 다 합쳐도 50%가 안 됐었다. 그런 정치 지형을 계속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정부 출범하고 나서 약 3년 동안은 범진보권 민주당 후보들의 대선 예비 후보들만의 합으로도 60%에 육박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점점점 지금 줄어들고 있고요. 물론 뭐 정의당은 아직 대선 후보 이거 깜깜 오리무중이긴 합니다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등장으로 인해서 차기 대선 국면이 매우 불투명하고 범여권에게 결코 유리하진 않은 형국으로 아직까지는 지속이 되어 오고 있는데 이제 본격적인 대선 전국 스타트 된 시점에서 보자면 앞으로 윤석열 후보에 대한 뭐 정치적 검증 여러 가지 시험대들이 남아 있습니다만 상당한 변화의 폭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으로서는 결코 녹록한 상황이 아니다. 이것만은 명백하다고 보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촛불 시민혁명의 정점에 벌어졌던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41.4%를 받았다는 것은 지금 이제 아까 30대 초반이라 그랬잖아요. 네. 한 10% 정도 빠져나간 거죠. 그런데 이 정도면 레임되기를 할 수 없다. 네. 제 생각에는. 예. 이 정도면 레임되기를 할 수 없고 그때 정점에서 41.4%를 제대로 현실적으로 받아들인다면은 예. 저는 거기서 답을 찾아야 된다고 보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리고 첫 번째 그거 두 번째가 이 우리나라 대선의 진보 보수의 지형이 중도는 어차피 나중에 진보 보수 한쪽으로 가게 돼 있잖아요. 예. 그래 되면은 이게 51대 49의 구도
더욱이나 지난 대선 때는 사자, 오자 구도가 있었지만 예. 지금은 거의 양자 구도 되지 않겠나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진보정 정의당이 독자 후보를 낸다고 해도 한 6, 7% 정도 벽에 사로잡힌다면 뭐 초2강 이렇게 말할 수 있죠. 2자, 3자, 4자 구도 시나리오가 다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양자 구도라고 봤을 때는 51대 49의 이 경합이 될 수밖에 없고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 이 생사를 건 승부를 갖다가 걸 수밖에 없게 되는데 네. 한편으로는 이랬을 때 누가 당선되든 간에 그 국가가 또 만만치 않을 것이다. 너무 치열하게 대선에서 붙어보면은 이 박근혜 대통령이 그 이후에 두 나라 정책, 예. 아니 한 나라 두 국민 정책을 예, 썼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우려도 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0대 초반이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가 보통 아까 말씀하신 진보, 중도, 보수를 나눌 때 예. 보통 이렇게 334라 그러잖아요. 예. 예,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게서 진보 30, 보수 30, 중도 40을 이야기하는데 거의 이 진보 30에 이제 턱걸이까지 왔다는 거죠. 이게. 예, 하한선까지 다 왔다. 네, 그리고 그래 되면 이제 중도는 이제 다 부정적인 거로 다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예.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어쨌든 간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부터 어떤 중도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던 게 아니다라는 거고 네. 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 7, 80% 될 때 중도가 같이 그렇죠. 남북 관계의 극적인 해빙 무드가 결정적이었던 것이죠. 맞습니다. 득표율은 41%였고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하고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만나고 했을 때는 80한 2, 3%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득표율보다 2배 정도까지 올라갔던 것인데 그게 남북 관계가 다시 정체에 빠지면서 쭉 빠져내려온 것입니다. 그 334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따가도 좀 더 자세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334 구도에 분명한 변화가 보이고 있다는 점은 이 프로그램 초기에 한번 말씀을 드려서 짚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 10주간, 2달 반입니다.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본인의 정치 성향을 대답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나는 진보다 보수다. 그거를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10주일 동안. 그래서 평균을 내봤더니 보수가 31.4, 중도가 32.5, 진보 27.9입니다. 진보가 흔히 말하는 334에서 보수는 약간 늘었고 진보는 좀 빠졌죠. 그리고 최근 2주일간 보름치 만에 이 응답자들의 점유율 변화를 쫓아가 봤더니 보수는 30%를 기준으로 등락하고 있어요. 중도는 35%에서 등락합니다. 등락이란 말은 1, 2% 빠지고 늘고 한다는 얘기죠. 진보는 무려 26% 선에서 등락을 합니다. 이건 굉장히 커다란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보름치만 보자면 최근 보름 사이에 개각 이번에 그 장관 후보자들이 있었고 총리 후보자건 있었고 백신 추가 도입 등등 있었고 이제 곧 내일 모레 될 한미 정상회담 이런 것들이 예고됐거나 알려진 사건 그 언저리 아니겠습니까? 진보가 26 정도로 내려가 있다라는 것이 대단히 저는 방점을 찍어야 할 부분이라고 보고요. 중도가 35%까지 늘어나 있고 이들이 사안별로 이슈별로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긍정이 늘어나느냐 부정이 늘어나느냐 이런 거에 직접적 연동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금방 말한 게 조금 또 더 나아가자면은 그 대선 전략, 그 양 정당의 양 세력의 어떤 진보 보수의 대선 전략상으로서 역시 중도, 중원을 차지하는 전략으로 나가야 된다. 네. 이럴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다릅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촛불 시민혁명의 정점인 시기에 41.4%를 받았다면은 저는 그게 맥시멈이라고 봐요. 이게 맥시멈이라 그 봐지기 때문에 이 현재 진보가 6%인데 26쯤 떨어져 있죠. 26%에서 등락을 하고 있다는데 예. 이게 이제 그 어느 시기마다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좀 달리지는 거거든요. 그럼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334다 하지만 여기서 약간씩 등락이 있는 거죠. 높았을 때는 진보가 34도 갔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빠져 있는 거고요.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이 정말 진보의 어떤 결집 이것이 그 집토끼만 지키자는 차원은 아니고 정말 진보의 지금 이제 미래 전략 우리가 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진보라는 것은 역사의 흐름을 타는 겁니다. 진보가 역사의 흐름을 타지 않으면 진보가 아니죠. 역사의 흐름을 타는 어떤 전략과 정책들을 내와야지. 예를 들면 지금 중도는 뭘 바라고 있나, 중도층은 어디 있나, 이걸 지금 이제 찾아다닐 때는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대선 전략이라는 것은 자기의 어떤 그 아군의 진지를 강화시키면서 이후에 마지막에 어떤 승부수를 던져야 되고 뺏어와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 지금 새롭게 출발한 송영길 대표 이하 그 민주당 지금 지도부들라든지 지금 글쎄 이제 초선들도 말하기 시작했잖아요. 예. 이분들이 잘 짚어야 될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건 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부분 같고요. 결국은 대선이 임박할수록 표는 수렴될 겁니다. 그래서 뭐 51대 49로 나뉘게 되는데 아까 진보는 흐름을 타야만 진보다라고 하셨습니다. 동의하고요. 좀 더 정확하게 제가 수정을 한다면 흐름을 만들어내는 역량이 있어야 진보죠. 흐름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중도 사람들을 태울 수 있어야 집권도 가능한 것이고 진보인 것이지 그냥 흐름에 타기만 하면 그건 무임승차고요. 흐름을 타는 것만 해도 굉장한 거다.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까지 바라기 힘들 정도로 낭만이다. 지금 예. 힘들어요. 알겠습니다. 뭐. 그러고 문 예. 대통령이 사실상 마지막 내각 인사를 했어요. 예. 이 기존과는 좀 다른 모습을 나타났었죠. 네. 야당이 이분들은 안 된다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사람. 이 당에서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고 그리고 그 초선 모임 더민초에서는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랬죠. 그래서 한 분이 이제 자진 사퇴로 해가지고 예. 김부겸 내각이 이제 출범을 했거든요. 예. 이 과정을 통해서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네. 여론조사를 보니까 개선돼야 된다, 뭐 아니다 부분들이 팽팽하더라고요. 예.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 그거 인사청문회 이른바 도덕성 네. 이거는 비공개로 하고 정책만 공개로 하는 거 어떻겠느냐 물었는데 예. 그렇게 하자. 이거 이렇게 해서는 통과될 사람 하나도 없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약 46.8%. 그다음에 에이 그래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한 42.3%. 근데 둘 다 오차 범위 이내에 있기 때문에 어디가 더 많다라고 함부로 단정하긴 좀 힘들죠. 오차 범위를 사람들이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차 범위 안에 있으면 원래는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오차 범위 내지만 이런 의견이 좀 더 많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고요. 기자들이 제대로 알아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제목을 그렇게 뽑으면 안 돼요. 1%만 앞서도 마치 게임이 물론 선거는 그렇긴 합니다. 한 표만 많아도 그 사람이 당선은 되지만 제목으로 뽑히면 윤석열 아무개 이재명 몇 프로 그러면은 마치 게임이 끝난 그게 몇 개월 동안 지속되면 효과적으로 잠깐만요. 이 부분은 중요하니까. 착시 효과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외국의 BBC나 NYT나 이런 데가 고급지라고 하는 이유는 오차 범위 내에서 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A 후보가 35에서 39 사이에 있다. B 후보는 32에서 36 사이에 있다. 이렇게 밴드를 밴드를 표시를 해요. 그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볼 때는 유권자들이 볼 때 굉장히 답답하죠. 예. 그게 이제 부흥해서 이 기자들이 기사를 그렇게 쓰고 데스킹 과정에서도 그대로 나오는. 뭐 이제 제목이 짧고 이래야 되니까 그러는데 중간에서 바로 경고 들어옵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니 들어오는데 그걸 알고서 그걸 쓴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언론개혁 아니 뭐 무슨 경고한다 그래가지고 그게 뭐 신문 뭐 발행이 중지되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이게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우리끼리 그냥 탄식조로 한번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고 우리 김 대표께서는 폴리뉴스라는 정치 전문 매체도 지금 20년 가까이 뭐 여의도의 시조새 아니겠습니까? 해오고 계시면 언론 문화 바꾸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셔야 이 돼요. 부분에 대해서 그 저희부터 좀 이렇게 앞장서도록. 예. 이렇게 아무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차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은 늘 염두에 둬야 한다. 이제 요게 강조하자. 이건.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그 1, 2부로 1단계, 2단계, 1차, 2차로 나누어서 가지고 예. 미국이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죠. 미국 우리 인사청문회를 가져온 이게 그 미국의 제도를 가지고 이 2000년도에 제 알기로는 그 15대 국회에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인사청문회법이. 예. 그다음에 이제 계속 확충되어 온 거죠. 이게. 예. 그런데 이 실제로 여당이 되면은 다들 분리를 이야기해요. 지금 안 되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이명박 그 박근혜 할 때 인사 참사가 좀 많았습니까? 그랬죠. 그때도 늘 이야기한 게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누가 하냐? 그런데 그때는 여론이나 시민단체에서 굉장히 반발이 세면 낙마도 하고 뭐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근데 이번 정부에서는 좀 그때보다는 좀 스턴하다, 견고하다, 완고했다 이런 것들이 누적됐다는 점은 조금 참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다른 부분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선한 이미지에다가 이번에 1년의 집권 국정 운영 과정에서 고집스럽다라는 인상을 국민들한테 준 것 같아요. 금방 말씀하신 그런 것. 그렇죠. 그리고 그게 4.7 재보선에도 일정 부분 투영이 됐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만 더 다른 건 뭐 워낙 정치 관련은 해박하고 많은 정보를 폴리뉴스 TV나 폴리 사이트에서 얻으실 수 있으니까 제가 우리 시민들이 어느 정도로 사안별로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비근한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게 풀네임인데 그냥 공수처 이렇게 말해야 빠르죠. 1호 사건으로 다 아시다시피 서울시 교육청 해직교사 채용 의혹 건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절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적절치 않다가 46.2%, 적절하다는 25.4%예요. 그러니까 더블 스코어가 넘죠. 압도적 다수가. 물론 과반은 아닙니다만 반수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그거 공수처 1호 사건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대답했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모든 응답청에서 적절치 않다가 많았고요. 보수 성향층이건 진보층이건 또는 자신은 중도층이라고 밝힌 사람이건 간에 또는 자신은 민주당 지지자이다 또는 국민의힘 지지자이다 이건 간에 어느 계층과 어느 정치적 스탠스를 떠나서 이건 적절치 않다라고 대답이 많았어요. 즉 우리가 어떤 사안이면 이거 역시 기존의 보수 진보 형식으로 쫙 갈라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슈도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 시민들의 수준이 정치적 의식 수준이 많이 고양돼 있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도 알 필요가 있고 정치권은 물론 주목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